이렇게 돼 있어서 줄여서 그냥 도시정비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부분이 더 우리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더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비 기반시설이 네.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단독 이러한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 다세대가 밀집된 곳에서 정비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개선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뒤에 있는 건 안 보겠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거 단독 다세대는 안 보겠어요.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이지만 그것도 안 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 무슨 주택이 밀집해 있어요? 공동주택 그랬죠?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단지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 여기 정비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기반시설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한 기반시설에 해당되지만 정비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들. 그러니까 운하라든가 항만, 공항 이런 건 아니겠죠. 적어도 우리 살고 있는 동네, 이 동네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니까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것들 정비 기반시설입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상하수도, 도로 같은 거 갖추지 않은 아파트 단지 생각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데 건축물이 노후 불량 상태예요. 건축물이. 그리고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들이 거의 모든 주택들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불량해서 자동차 같은 거 못 다녀요. 손수레도 못 다녀서 연탄도 이제 지게를 지고 배달하거나 손으로 들고 가져가야 돼요. 수돗물도 안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러니까 거의 대체적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간 단계가 재개발 사업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적인 지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여기는 공적인 지원보다 스스로 이제 해결하도록 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여기가 이제 양쪽에 중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사업을 하도록 시행권을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어요. 주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업 시행권을 이제 사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다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단독 다세대가 있는 곳에서 주거 환경을 개량하는 것은 나중에 이걸 정확히 알고 나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는 3월이나 5월쯤 하겠지만 여러분들 7월, 8월에 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게 아니고 이걸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두 개를 다 하면 너무 길어서 그게 뭐였더라 무슨 사업이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정확하게 해놓고 그리고 옆에다 붙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얘하고 뒤에 있는 이거하고 용어가 다른 별개의 사업이었는데 지금 성격은 비슷한데 이름이 많다. 너무 복잡하다 해서 이제 반성적인 조처로서 합쳤습니다. 다음에 재개발 사업,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여기 이 뒤에 있는 것은 여기를 명확하게 하고 나서 뒤에 하나 붙어 있는 것 공부를 나중에 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 분명히 헷갈릴 거예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그래서 주택 단지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지금은요. 노후 불량 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했는데 다음에 있는 것 하나 쉬운 것, 노후 불량 건축물이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 알기 위해서 보는 것, 제일 쉬운 거, 시험에 나올지 않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노후 불량 건축물 해당되겠죠. 이 정도. 그리고 뭐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들이 너무 어렵고요. 나중에 유학집에서 시험과 관련된 거 하나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인데 344페이지 정비구역에서 주거단지에서 필요한 기반시설들,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은 이거와 대응해서요. 같은 말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그리고 공동작업장, 이것들이 공동이용시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이것은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위한 시설이 이제 노유자 시설 말이죠. 이런 것들이 공동이용시설. 시험에서는 공동이용시설과 정비 기반시설을 이제 섞어놓고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제 다음 중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것은, 정비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둘 중에 둘 다 어렴풋하게 둘 다 보는 것보다는 하나를 확실하게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이용시설을 명확히 할 겁니다. 저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동이용시설은 이제 우리 편, 이거 아니면은 우리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 중에 그냥 아군만 정확히 알면 돼요. 적군까지 몰라도. 우리 편 아니면 쏘면 돼요. 그냥. 345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있는데 다음 강목의 자를 말한다. 그런데 다음 강목자가 가나 있는데요. 가는 주관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랬고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그랬죠. 여기 토지 등 소유자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 있고 토지 소유자 외의 기타 소유자도 있죠. 그게 이제 건축물 소유자. 부동산은 뭐 토지와 건축물로 돼 있으니까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에 여기 이런 토지에 지상권이 뭐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설정될 수 있죠. 지상권. 그래서 어떤 토지에 지상권이 1000년짜리 지상권이 설정돼서요. 지료로 1억짜리인데 9,900만 원을 줬대요. 그러면 소유자보다 지상권자가 더 권리를 더 많이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토지 소유자 외에도 토지 소유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또는 지상권자 이게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여기 사업할 때요. 여기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 재개발 사업에서도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이 두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가 이겁니다. 또는이에요. 근데 재건축 사업은 만약에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만약에 본다면요. 문제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 주택단지가 여기 뒤에 산이 있고요. 여기는 양산천이 있고 여기 철도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요. 간선도로. 이렇게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여기 이게 주택단지인데요. 이 진입도로와 간선도로와 그 주택단지 사이에 이런 주택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창고도 있을 수 있고요. 공장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 이것을요. 자, 양산에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사업을 어디 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 정비구역입니다.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하고 고시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양산시장이라면 정비구역 지정할 때 주택단지,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를 전제로 했다 해서 주택단지 여기만 재건축 사업으로 구역 정합니까? 아니면은 2호탄 여기 이 마을 조그만 동네 이거 포함시켰어요. 빨간 거 포함시켜야 돼요. 이거 빼고 노란색만 해야 돼요. 정비 사업할 때. 이거 포함해야 되겠죠? 당연히. 포함해서 다 같은 양산이에요. 한 마을인데 이게 여기는 주택단지고 주택단지가 아니라고 해서 여기를 빼고 여기만 초현대식 건축물 건축하는 것은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빨간 포함시켜야 돼요. 포함시키면 나중에 이제 조합원이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여기 가보면요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에게 갑도 있고 뭐 을병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들 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건축물 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밖에 이제 주택단지 밖으로 나올게요. 밖에 나왔더니 창고만 땅을 빌려서 창고만 가지고 있는 사람, 건축물만 가진 사람, 그리고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진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냥 또 여기에 그냥 토지만 가진 사람 있을 수 있죠. 토지만 가진 사람, 물론 다 가진 사람, 둘 다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 또 여기 지상권자도 있겠네요. 지상권만 가진 사람 이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는 가보면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강조해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를 별개로 가진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보통 거의 대한민국 아파트는 건축물과 토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갔더니 그것도 비싼 거 가지고 있어요. 5억짜리. 밖에 오니까요. 이 사람 여기를 토지 등 소유자를 이렇게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땅, 토지 조금 가진 사람, 건축물 허물어가는 가진 사람, 이거 둘 다 가진 사람, 지상권만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 되고 권리주장할 수 있어요. 여기는요 비싼 아파트와 땅을 가진 사람만 권리주장이에요.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얘는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균형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그 이유 때문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이다. 그래서 여기는 및 하고요. 여기는 뭐예요? 또는 이렇게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 있고 여기도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등이 하고요. 사업을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 여기도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 하게 되는데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뭐예요? 밋이라는 거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다 가진 사람만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그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토지주택공사 등 하는 것은 제가 그동안 무슨 한국 무슨 공사 이렇게 하고 말하고 넘어간 것들인데 여기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이걸 줄여서 토지주택공사 등 그럽니다. 공사 등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관 등 하면 조금 전에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데 조합이 만든 규칙이 정관입니다. 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정관. 그리고 여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 하는 게 있는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조합을 안 만들고 그럴 때는 그들이 만든 약속이 규약입니다. 규약. 그리고 시장 군수가 사업할 수 있는데 시장 군수가 할 때는 뭐 시행 규정을 작성한다 해서 그것들을 줄여서 정관 등 하는데 이것은 뭐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습니다. 자, 다음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말씀 드렸는데 이게요 지금 이러한 사업을 할 곳들이 뭐 극히 열악한 곳, 열악한 곳, 양호하고 밀집된 곳 하는 것들이 양산시에 곳곳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퍼져서. 그러한 사업을 할 곳들이
있고 그 사업을 있다고 해서 꼭 당장 해야 될 게 아니고 2019년 5월에 사업을 해야 될 재건축구역 이런 거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는 2020년쯤에 7월쯤에 여기 재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2025년 6월에 주간경 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을요. 정비 기본 계획 그럽니다. 이 정비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그리고 5년마다 그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서 또 이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걸 반영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고치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 기본 계획은요, 10년 단위로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언제쯤 할 것인가 하는 것에 지금 이렇게 제가 점선을 한 것이 그곳에 계략적인 범위가 있어요. 정비 구역이 아니고 정비 예정 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정비 예정 구역. 정비 예정 구역이 양산시 곳곳에 있겠죠.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인 그냥 계략적 범위는 예정 구역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복잡할수록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정비 예정 구역이 있어요. 정비 예정 구역. 정비 예정 구역이 있고 그 정비 예정 구역에서 언제쯤 사업할 것인가. 여기는 이제 재건축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당장 건축물이 정도가 얘보다는 노후 불량 정도가 좀 나오면은 2019년도가 아니고 2026년에 뭐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재건축 사업. 그래서 이런 이처럼 재건축 사업을 여기는 내년에, 여기는 9년 후에, 뭐 10년 후에, 여기는 5년 후에 이런 식으로 정비 예정 구역에서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은요, 이 정비 기본 계획, 여기에는 정비 사업을 행할 시기가 되면 정비 다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정합니다. 이 정비 계획에는 여기에 있는 점선이 아니고 명확한 위치가 결정되어 있죠. 그래서 정비 구역의 위치라든가 면적 그리고 그곳에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고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은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 정비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 계획으로 정비 구역을 정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이 정비 계획 수립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정비 계획 수립 시기 하는 것들이 정비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정비 계획 기본 계획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이것 정도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고 자꾸 이 그림 같은 그림 것은 이해하고 앞으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말들 나와요. 이제 나왔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 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요. 정비계획을 여기 있죠. 여기라고 할까요? 2019년 5월이 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정비구역을 이제 지정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는요. 자치단체장들이 수립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그리고 시장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누구는 빠졌어요? 군수는 빠졌죠? 군수는 수립하지 않습니다. 군에는 합천군에는 정비 사업을 행할 곳들이 10년을 봐서 손을 꼽아봐도 두 손가락 안에 다 들어가요.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할 만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합천군 같은 군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거. 시까지만 수립합니다. 시까지. 그래서 울산시 도시정비 기본 계획에 2015년도에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정비 사업할 것이 이제 88군데가 있더라고요. 88군데. 울산이 88군데면 김해는 한 4, 50군데 되겠죠. 김해가 4, 50군데면 양산은 2, 30군데, 1, 20군데 이렇게 돼요. 군에서는요, 한 5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군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까? 안 합니까? 수립 안 합니다. 기본 계획 할 필요가 없어요. 닥치면 그때 가서 사업하면 돼요. 닥치면. 미리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의 노후 불량 상태도 고려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때 이 시기에 주택의 수요 공급도 조절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사업을 행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주택난 같은 거 발생할 수 있고요. 주택의 수요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세울 필요가 없어요. 왜 한 해에 2개 이상의 사업이 겹치거나 이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시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도시 시장을 포함한 특광 별별을 포함한 대도시장은 자기들이 직접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근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그래서 도지사가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제 승인을 해줘야지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한다. 다시 정리하면요. 정비 기본 계획은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그리고 누구까지만 수립해요? 시장까지 군수가 수립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시장 뒤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 이 절차는요. 나중에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를 정확히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교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비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수립 안 합니다. 구청장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장도 수립해야 되고 군수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시장, 군수, 그리고 구청장이 수립합니다. 구청장. 그런데 여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는 기초단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일들은 별별 이 사람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비계획 입안권자 이렇게 말해요. 정비계획 입안권자. 그리고 이 5사람이 앞으로 이제 정비사업에서 주인공이 돼요. 사람들이 각종 인가도 하고.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사업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는 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데 이곳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인가받아야 돼. 이 사람들에게. 사업시행계획서. 그리고 관리처분계획도 이 사람들에게 인가받고 자, 공사 일정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인가받았으면 공사 끝나면 여기대로 공사가 끝났는가 이 사람들한테 또 준공 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별별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입안권자 이런 표현을 쓰고 정비계획 입안과 무관하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는 줄여서 시장, 군수 등 그럽니다. 시장, 군수 등. 이 5사람 앞으로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등 그래요. 시장, 군수. 정비계획 특히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입안권자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알고 보면 이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이 5사람을요. 제가 우리 부동산 공부할 때 이 사람은 있어서 강의는 하지만 몰라도 된다. 뭐 별이 하나인지 2개인지 없는지 상관없어요. 심지어 줄였을 때 얼마 치욕스러워. 줄여도 이 5사람, 이 사람들이 더 상급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줄여서 시장, 군수 등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 여기다 포함시켜버렸어요. 별시장 군수 등. 앞으로 이제 시장 군수가 주인공이 됩니다. 시장 군수. 정비구역 지정까지 보고 교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이제 입안을 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근데 지정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4사람은 정비구역을 직접 지정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신청해야 돼요. 신청. 누구한테 신청하죠? 여기가 신청하겠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정리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 그리고 시장, 군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했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공부했던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했던 6사람이 나왔네요. 크게 정리하면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시장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특광, 별별, 시장, 군수. 여기에서 아셔야 될 게 정비구역 지정권자고 근데 누구는요? 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아니고 지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정비구역을 해제한다. 누가 해제해요? 지정한 사람이 해제하는 겁니다. 만약에 해제할 사유가 생겼다 그러면 구청장은 해제를 또 다시 요청해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자기가 해제를 못하고. 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까지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이것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곳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네, 지구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죠? 이것으로 용건, 용이 이런 것들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구역에서도 건폐율 용적률도 지구 단위 계획에서 허용되는 150, 200 허용하듯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비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이렇게 의제를 했습니다. 347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별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다만 하는 것은 뭐 나중에 보겠고, 그 밑에 재검토 몇 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죠? 5년이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해야 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때 9호 보면 9호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 있어야 되고, 정비예정구역. 그리고 10호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돼야 된다 했죠? 347페이지 밑에 9 정비예정구역과 뭐가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시장, 군수 등이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었는데도 수립을 안 하면 여러분들은 정비계획 입안해달라고 가서 조를 수가 있어요. 제한이죠, 제한. 정비계획 입안 제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었는데 입안을 안 하면 입안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349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도지사 승인이죠. 대도시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거기까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고시라면 누구에게? 국장에게 보고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도.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해도 이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 국장이 사업을 하거나 국장이 무엇인 행위를 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는 국장이 직접 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에게 보고는 해야 돼. 보고. 정비구역 지정. 자, 번호 2번 350페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시장, 군수는 정비구역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정비구역 중간에 있는 말, 뭐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 이런 말도 필요 없고 누구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여기는 군수까지 들어가죠? 군수는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이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정비구역. 352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자, 정비계획을 여기 다시 기본계획에 입각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정한다. 이랬죠? 그런데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서 뭐 다 예외가 있다 이럴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예외가 많아요. 이러한 것들 노후불량 건축물이 있을 때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정비 기본계획으로 이제 양산시 이곳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정비 예정구역을 정했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멀쩡하던 건축물들이 또 노후불량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과 관련성이 관련해서 예외가 제일 많은 것이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에서는 무슨 천재지변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것에 대한 다 예외가 항상 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전혀 시험과 전혀 엉뚱한 데서는 시험을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있으면 우리가 공부한 것에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외가 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정비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여기 멀쩡하던 곳이 갑자기 노후불량 상태가 됐어요. 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데 5년 기다릴 수 없죠. 또 10년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정비 기본계획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천재지변 등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고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구조에 따른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야 된다.
자, 자치구의 구청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봐도 되는데 뭐 광역시 군수까지 꼭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광역시에는 군 있죠, 군. 그 군은 군수는 구청장하고 같은 거죠. 다음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하는 목차만 보시고 355페이지에 양괄호 3번 정비계획 이반권자는 주택 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 확대 등을 위해서 다음에 보면서 주택을 일정 규모의 주택을 건설할 것을 정비계획에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비계획에서 아까 이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구역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용건용의 같은 게 있다고 했어요. 건축물의 그 규모까지도 정비계획으로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수의 얼마 이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렇게 건축할 것을 강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90%까지 강제할 수 있고 재개발 사업은 80%, 재건축 사업은 6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축할 것을 정비계획으로 이제 각 의무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100분의 30 이하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는 몇 %까지 하죠? 국민주택은 90%까지 그리고 임대주택은 30%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57페이지 정비계획 수립 시기 여기 가보시죠. 여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은 여기 있는 거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거 두 가지. 이거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이죠. 여기도 재건축 사업이라고 우리가 아까 제가 가정을 했는데 이렇게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에 관련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그때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돼요. 정비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안전진단. 누가 실시하죠? 정비계획 입안할 사람이 실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입안권, 시장 군수 등 안 그러고 입안권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장 군수라고 그냥 아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자, 시장 군수, 입안권자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이 노후불량 상태에 해당될 때 재건축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노후불량이 아닌데도 재건축 사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은 좀 덜한데 전에 재건축에 대한 그런 그 인기가 많을 때는 건축물이 멀쩡한데도 이거 때려 부수고 재건축하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재건축만 했다 하면 돈이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로또 사느니 안 하고 이거 하면 돼요. 이것만 몇 개 하면은 뭐 로또 1등 된 거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너무 요구하는데 이 정비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이거를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거지 멀쩡한 건축물 철거하고 돈 벌려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 벌려는 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과했을 때만 재건축 사업을 이제 실시를 하도록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전에 인기가 많을 때는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는데 전에는 아파트 단지에도 경축 뭐 환영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막 이랬었어요. 안전진단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들 건축물이 이 노후불량이라는 거예요. 노후불량. 우리들 건축물이 아주 불안한 건축물입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죠. 여기는 재건축이 이렇게 인기가 많았으니까.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생긴 제도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재건축 사업에서는 인기가 많을 때는 다른 지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국가에서. 뭐, 여기, 이 사람들 알아서 했으니까.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에 오피스텔, 주택 말고 오피스텔도 건축해서 분양해서 재건축 자금으로 쓰도록 그래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제도가 들어온 거 많은데 나중에 그 해당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고요. 누가 해요? 입안권자가 합니다. 무엇인가를 할 때 비용은요. 그것을 하는 주인이 다 내야 돼요. 입안권자가 안전진단 비용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있는데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할 때는요.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부당하게 안 하고 있는 것을 촉구해서 할 때는 요청자에게 부담을 안 시킬 수 있고 또 요청한 사람들이 또 부당하게 요청했을 때는 그들에게 비용을 다 부담시킬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죠. 입안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전진단
언제 하죠? 재건축 관련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뭐가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할 일, 입안권자가 해야 되는 게 있고 요청하는 경우 있어요. 요청. 그러니까 다시 이거 두 개 쓴 이유가 다 써먹기 위해서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 정비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입안 안 하면은 또 토지등 소유자가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입안 제한. 그 입안 제한을 위해서도 미리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을 입안 제한하는 자들이 입안 제한을 위해서 재건축 입안 제한을 해서 안전진단 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통과돼야 어차피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재건축 관련된 정비기 입안에서는 안전진단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청에서요 요건이 아까 토지동서 지웠네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돼요. 정비 예정 구역, 여기 정비 예정 구역 있었죠. 정비 예정 구역에는 또는이 아니고 뭐요? 및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안전단 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전단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357페이지 맨 위에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해서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2번 정비기 입안권자는 지금 본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중에 1호만 볼게요. 1호 14조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을 제한하는 자가 입안 제한 전에 해당 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안전단 실시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안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호와 3호도 내용들은 좀 다른데 목적과 취지가 좀 다른데 결국은 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얼마 이상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3호에 있는 것들을 1호를 낼지 2호 낼지 3호 낼지 몰라요. 근데 무엇을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만 알고 있으면 옳고 그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입안권자가 부담합니다. 이게 이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안권자라는 말로 이제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0은 아직 안 바뀌었는데 0도 이제 입안권자로 바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장군수라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시장군수나 입안권자나 같다 그냥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법에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입안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결국은 시장군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세 줄쯤 내려가면 안전진단 실시가 요청되는 경우에 입안권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양과로 3번 그 밑에 358페이지 안전진단 대상 하는 말이죠. 재건축 사업에서의 안전진단은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예,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천재지변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그랬죠? 다음 페이지 1호 보시면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진단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뭐 붕괴됐다. 붕괴되었는데 가서 확인할 게 뭐 있겠습니까? 긴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천재지변이 있으면 예외가 있다. 이런 말씀 계속 말씀드렸어요.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단지 밖에 있는 것도 재건축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건축물들은 안전진단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여기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지형적인 그런 여건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거지 이것이 본래 목적이 아니었어요. 본래 주된 목적은 여기 주택단지.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축사나 창고가 멀쩡하다고 해서 재건축을 못한다. 안 되겠죠? 여기 있는 축사 창고 같은 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네들은 뭐 앞으로 뭐 10년, 100년을 더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어본 경우가 있어요. 주택단지 내외의 틀렸고 주택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주택단지에 있는 공동주택만 대상이다. 그래도 안 돼요.
주택단지에 있는 복리시설, 부대시설도 같이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걔네들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단지에 있는 주택, 안 그러고 주택단지에 있는 건축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축물에는 주택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도 29가지의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의 건축물 그래야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만 대상이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은 대상이다 이래도 맞는 말은 돼요. 부대시설도 돼요. 복리시설도 대상입니다. 네, 주의할 게 그래서 주택단지 내외 해도 틀리고 주택단지에 있는 공동주택만 대상이다 그래도 틀립니다. 그 의미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말씀드렸고 다음 페이지 아까 천재지원 말씀드렸고요. 361페이지 정비계획 위반 제한 제도 하나 보겠습니다. 4번 토지 등 소유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위반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정보사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위반되지 아니하거나 정비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뒤에 있는 것은 뭐 모르도 되겠고요.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되었는데 위반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제한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위반 제한 제도가 있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362페이지 양괄호 2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정비계획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며칠 이상 공람하라고 있죠? 30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드려야 된다. 뭐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 되고요. 그건 뭐 있으나 마나 한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 의견을 듣는 거죠. 보통 주민들 의견 듣는 건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은 14일 기간을 줍니다. 보통 14일 줘요. 근데 여기는 정비계획 위반은 보신 것처럼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에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 위반하는 겁니다. 정비계획 수립되면 여기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돼요.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재건축 재개발하게 되면 나의 권리관계, 나의 재산은 어떻게 편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죠. 당연히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주민 설명회까지 다 해줘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 의미 내용을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의 재산권에 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또 정확하게 내용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며칠? 30일간 공람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일 주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우리 법에 14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30일 동안 의견 제시 기간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 여러분들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30일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비구역을 정하게 되면 사업시행계획 인가 받고요. 그러면 저기 노란 걸로 했던 주택단지를 철거하고 새롭게 이제 주택을 일단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어떠한 규모의 몇 평짜리 아파트 몇 세대를 짓는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고 그렇게 하도록 인가를 받으면 그럼 이거를 이제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한대요? 분양하죠. 분양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이 분양 공고를 보고 분양 신청을 합니다. 아까 여기 갑 그렸었나요? 또 복잡해서 지우다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거주에 있었는데 갑이 토지 등 소유자예요. 갑. 그럼 이 사람이 여기에 이제 분양 신청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동호수 추천받아서 여기로 좀 다른 데로 해야지 좀 일부러 이쪽에 여기 이제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절차 분양 신청에서 계약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분양 신청하고 계약한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도 인가를 받고 이것도 고시합니다. 이 관리 처분 계획에는 이게 지금 갑이죠. 갑이 저기 가지고 있었던 재산의 가치를 다 평가를 해줘야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거. 이 사업으로 잃게 되는 모든 재산적 가치가 여기서 평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그리고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있을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
저 사람 그 갑이라는 사람 저쪽에서 그런 것 가지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뭐 나중에 써도 되겠네요. 이해를 하고 나면 요거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 그리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도 다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것의 가격도 알려줘야 돼요. 평가를 해줘요. 분양받는 거죠. 분양받는 대지 그리고 건축물의 가격. 그런데 가격은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추산액 그래요. 추정가격 추산액.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의 권리라든가 뭐 분양 신청받은 사람의 뭐 성명 주소 같은 건 뭐 뻔한 말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관리처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이 사업시행 계획은 이거 하는 계획이에요. 이거 하는 계획. 건축물을 언제 짓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것인가. 돈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사업시행 계획이 있고요. 철거하게 되면 또 철거하는 데 있어서 뭐 공사할 때 소음 발생하게 되면 이후에 학교가 있을 때 그 교육환경 보호 대책이라든가 것들 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이 뭐 있어요? 사업시행 계획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서로 나눠 갖는데 필요한 어떤 권리 문제가 관리처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여기는 이제 실시계획이고 이것은 환지계획이라고 보면 돼요. 토지를 서로 나눠 갖는 거. 이거는 공사하는 거.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고요. 고시가 되면 그때 이제 저쪽에 있는 갑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철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가지고 있었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받고 이 사람이 비워주면 철거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가도 받기 전에 비워주고 철거하면 안 되겠죠. 철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합니다.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서 사업시행 계획대로 사업시행 계획서에서 밝히고 있는 똑같은 그런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사업시행 계획서대로 만들어졌다 평가가 되면 준공검사 후에 준공인가를 해주고 준공인가가 끝나면은 공사 완료됐다고 공사 완료 고시 이제 합니다. 공사 완료 고시하고 그러면 갑은 여기 이제 입주를 할 수 있겠죠. 입주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잔금도 다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하면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게 되는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이제 지금은 확정할 수 있겠네요. 확정된 가치를 비교해서 이제 또 청산 같은 걸 다 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양산시부에 실어줘요. 양산시부에 오늘 며칠이죠? 2월 10 며칠이요? 12일이요? 2월 12일에 양산시부에 실으면 2월 10일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되겠죠? 그럼 소유권 이전은 2월 13일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은 이전된다.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는 그동안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다 해결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 이전되면 그럼 갑에게 종전적이 건축물에 있었던 만약에 지상권 임차권이 있다. 또는 뭐 저당권이 있다. 이러면 그것이 여기로 이전돼요. 이제. 여기 새로 분양받게 된 대지나 건축물에 다 이전됩니다. 이렇게. 환지를 공부한 것에 있어서 비슷하게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처분계획 지금 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이 여기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리처분계획은. 여기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계획서도 이거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기 전에 시장 분석이 인가받기 전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또 다시 공람시켜요. 공람시키고 여기 또 뭡니까? 의견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 의견 제시도 30일째부터 30일.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공부하시면은 외우는데 나중에 조금씩 더 도움이 될 겁니다. 364페이지 맨 위에 양괄호 2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 정비계획은 빼고 읽겠습니다. 해당 정비구역은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읽어주세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시면 해당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말은 나중에 뭐 이걸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이제 행위제한. 행위제한은 10분 쉬었다 보겠습니다. 칠판에 놔두고요.